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안영찬이라고 하고요. 여러분하고 함께 2017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민법을 공부할 사람입니다. 그죠? 민법을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몇 가지만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민법을 공부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첫째,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암기하시면 안 돼요. 민법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단순 암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작정 외우시게 되면 복습을 하거나 반복 학습을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암기했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오히려 암기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작할 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해하시고 무슨 말인지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한 달, 두 달 내에 이 민법을 극복할 수 있다면 굳이 10월 달에 보는 시험을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입니다. 시간을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단계를 밟아간다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이 말은 결국은 두 달을 공부했다, 석 달을 공부했다 그래서 바로 민법에 합격점이 나오거나 민법의 모든 내용이 이해되고 민법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민법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가장 쉽고도 중요한 것은요. 재밌어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막 공부고 힘들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민법은 뭐 학문적인 거긴 하지만 법이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시고 접근하신다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좀 재밌어 하시면서 흥미를 느끼면서 접근하시면 민법을 쉽게 접근하고 반드시 합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를 들어갈 건데요. 페이지 4페이지에 챕터 1 해가지고 권리 변동의 일반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앞부분은 그렇게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용어 정리한다 수준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교재가 1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에서 1. 법률관계 2. 구별개념에서 인간관계와 호의관계가 나와 있죠.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론적이 시작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생활관계라고 하는데 요 생활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법률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또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 다른 예를 들면 도덕이다, 종교다, 신분이다. 이런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통칭해서 뭐라 하냐면 생활관계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생활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인간관계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건데 용어 한번 보면 의무라는 말이 뭐냐면요.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무가 되려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것만 의무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럼 결국 이렇게 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법률관계인데 법률관계는 무엇을 발생시키죠?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말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행을 안 하면 법적인 구속이 발생,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게 결국은 뭐가 돼요? 법률관계다 이렇게 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0만 원의 돈을 빌렸어요. 법률관계겠죠. 왜냐하면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요. 안 갚으면 법적인 제재가 따르니까 50만 원 빌렸다. 이건 뭐가 돼요? 법률관계인데. 제가 친구하고 오후 3시에 서울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서울역이 오후 3시까지 꼭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안 가도 돼요. 안 가면은 이런 나쁜 새끼하고 욕하고 그러고 마는 것이지 저에게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구와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다. 이것은 법률관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의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간관계는 대단히 많은 예가 있겠죠.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중에 특수한 예가 뭐가 있냐면 호의관계라고 있고요. 호의관계라는 말은 호의로 좋은 뜻으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하고요. 호의관계도 인간관계 한 가지 예라는 것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보죠.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꼬마애가 비를 맞고 걸어가고 있어요. 어디 가니? 했더니 집에 간대요. 어디니 물어봤더니 한 20분 가까이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저씨가 집에까지 태워다 줄게. 이게 뭐예요? 호의관계입니다. 물론 이거는 호의관계고 인간관계니까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제가 가다가 휴대폰을 받아보니까 급한 일이 생겼다면 아저씨가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못 데려다 주겠다. 여기서부터 네가 내려서 걸어가라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를 태워다 주는 거는 호의관계인데 문제는 제가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이 아이가 다쳤다면 이제는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로 뒤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친 아이는 저는 반드시 치료해 줘야 돼요.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아이가 다쳤을 때 그것을 치료해 주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법률관계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뭐가 될 수 있냐면 전환이 돼요. 언제냐면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 아이가 다쳤다.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로요? 법률관계로 뒤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호의관계입니다. 태워다 주는 과정에 아이가 다친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로 바뀌죠? 법률관계로 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중간에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변동이라는 게 나와요. 물론 의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6페이지에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권리의 발생이 나와요. 일단 1번 동그라미 1번이죠. 원시취득. 2번 동그라미 2번에서 뭐가 나오죠? 승계취득이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시취득이라는 말은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된다는 말이고요. 승계취득이라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해요? 넘겨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다면 갑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갑이 권리,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이니까 이런 건 뭐가 되죠? 원시 취득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사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때 을은 이미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은 것이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승계 취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일단 이런 얘기죠.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 전 권리자의 소유권이 없어진다면 이런 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이게 보시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으면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승계 취득인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결국 갑, 구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이러한 승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병에게 전세권을 줬다면 이 병의 전세권은 이미 갑이 그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승계 취득이긴 하지만 병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들으시면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언어 습관적으로 이전이라는 말하고 설정이라는 말은 구별을 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당권을 이전한다고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하죠. 저당권을 어떻게 해요? 설정해 줬다고 하죠.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는 말은 안 해요. 임차권을 뭐예요? 설정해 줬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는 언어 습관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주되 나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했다고 하죠? 설정해 줬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 보면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얘들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얘들을 보면 모르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건데 제가 지나치고 있는 것들은 다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것들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개념만 잡고 넘어오는 겁니다. 끝이죠. 그다음 자칫 카드는 양가를 위반해서 권리의 변경이 나오는데 이 권리의 변경에 대해서는 기초 강의 때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할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양가를 3번 해가지고 권리의 소멸이란 말이 나오는데 1번 절대적 소멸, 2번 상대적 소멸이 나오죠. 일단 용어인데요. 우리가 민법에서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특정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절대하면 모든 사람, 상대하면 특정된 사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절대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가야 되고요. 또 절대적 무효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보자고요. 절대 소멸이란 말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절대적 소멸이고요. 상대적 소멸이라는 말은 결국은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상대적 소멸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졌어요.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는데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A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에게 소유권이 없어져요. 이 경우에는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요.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구권리자의 권리가 뭐가 돼요? 소멸되고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오죠. 근데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뭐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체만 바뀌었을 뿐인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진 거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뭐라냐면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카드에 보시면 3번 권리 변동의 원인 서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구체적인 나오는데 서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을이 건물을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제가 그 건물을 사겠습니다라고 을이 갑에게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결국 갑과 을은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으면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또 갑도 을에게 이제 돈을 받았다면 뭘 내주냐면 재산권을 넘겨준다.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모든 거래가 완성되는데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하고요. 왜 이 사람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이 계약이 뭐가 되냐면 법률 요건이 되고요. 또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을 가만 뜯어보니까 청약이라는 승낙이라는 구속문자인 의사표시가 들어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적 사실이 뭐예요?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양가로 2번을 보시면 법률 요건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성 요소를 뭐라고 합니까?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요건의 구성 분자가 뭐죠? 법률 사실이고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므로 양가로 3번을 보시면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고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법률 사실에 의하여 뭐가 만들어집니까? 법률 요건이 구성되고 그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법 시간에 요 세 가지 다 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꼼꼼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무엇부터 보냐면은 법률 사실부터 볼 거거든요. 따라서 넘겨보시면 8페이지에 법률 요건에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볼 거니까 생략하고 법률 요건의 밑에 3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법률 사실에 분류해 가지고 내용이 쭉 나오고요. 이러한 내용이 10페이지 오시면 우리 저자분이 친절하게도 박스로 아주 이쁘게 정리되어 있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법률 사실을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용태라는 것하고요.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누게 되는데 용태와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껴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사건의 개념과 법에서 말하는 사건이 다르다는 점이죠.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뭐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오는 게 맨 뭐냐면 누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였네, 뭐 누가 어디에다 불 질렀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용태인 것이지 뭐가 아닌 거죠? 사건이 아닌 거예요. 법에서 말하는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되면 안 돼요? 개입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의 경과가 사건인 거예요. 크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왜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적인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현상도 이것도 뭐예요? 사건이에요. 왜요? 자연현상도 사람의 정신적인 뭐 되지 못해요? 개입되지 못하고요. 사건과 관련돼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부당이득도 사건이에요. 이 부당이득에 대해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손해배상하고 또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으냐면 원인 없는 이득을 우리 민법에서는 통칭으로 통틀어서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저절로 생기게 된 이익을 통칭해서 뭐라는 거죠?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이 부당이득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 뭐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건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적인 개입되는 용태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외부적 용태. 무슨 말이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뭐죠? 표출된다는 얘기고요.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고요. 내부적 용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분은 내부적 용태니 관념적 용태 이런 거 나눠놨는데 우리는 그런 거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선의와 악이죠. 선이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이 알고 있는 정신상태예요. 그래서 선의 제3자 하면 모르고 있는 제3자, 악의 제3자 하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제3자. 이렇게 접근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장애 밖으로 표출되는 외부적 용태를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라 하냐면 행위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행위에 법적 정의가 나왔는데 행위란 사람의 정신장애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행위라고 하고요. 법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고요. 법에 반하는 행위를 뭐라 하냐면 위법행위라고 해요.
일단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위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의무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한다면 그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니까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고요. 채무불이행이 뭐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이 뭐냐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도 위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는 뭐냐면요.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적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민법은 대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위법행위해야 돼요. 따라서 손해배상의 원인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아니면 불법행위.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원인으로는 손해배상을 일단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둘 다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니까 또 결국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적법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자, 법률행위라는 것 하고요. 뭐로 나뉘냐면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는데 법률행위와 준법률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입니다.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의사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 의사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그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 그게 없으면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연습을 해볼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건 의사표시죠.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에게 그 집을 파시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죠. 날씨가 참 쌀쌀해졌네요.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이거는 뭐예요? 의사표시예요. 감 잡히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그건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닌데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거는 커피 먹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의사표시죠.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표시가 아니지만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하죠? 집 사기를 원하죠. 날씨가 참 춥습니다.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죠. 왜요? 제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뭘 할 수 있냐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인데 그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죠. 왜요?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뭐가 돼요?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데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 결정된다는 거 꼭 일단 기억해 두시 바라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죠. 개념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준법률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없다는 말은 결국은 준법률행위 자체가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준법률 효과는 무엇을 봐야 알 수 있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 결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 결정되는 거, 요 준법률 종류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교재는 뭐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뭐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런 거 나눌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크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이미 형성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외우는 게 좋은데, 의사의 통지가 준법률이 뭐가 있느냐?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고요. 거절이란 말은 거절이란 말이고요. 최고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독촉, 촉구를 말합니다.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전화가지고 야 자식아 빨리 돈 갚아. 독촉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최고. 뭔가 나한테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줘요. 그러면 빨리 좀 해줘 라고 재촉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최고라고 합니다. 법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로서 뭐가 되냐면 준법률행위가 되고요. 두 번째,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로 이해하게 되는데, 관념의 통지란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고 준법률행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어떨까요? 어제 한국하고 축구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는데 한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보길래 한국이 3대 0으로 일본을 이겼어. 그럼 저는 제 친구에게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게 뭐가 돼요? 관념의 통지고, 한국이 일본을 3대 떡으로 이겼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이 정도고요. 얘들 외우지 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기분 더럽다, 나 행복하다, 이런 감정의 표시도 그 안에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준법률행위가 되는데 법적으로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모든 행위를 다 뭐로 집어넣게 되냐면 사실행위로 집어넣게 됩니다. 사실행위는 나머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없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나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가 뭐죠? 사실행위고, 인간이 하는 행위의 99% 이상은 대부분이 뭐로 들어가냐면 사실행위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빨을 닦았습니다. 이빨을 닦는 그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돼 있고 밖으로 표출됐으니까 뭐예요? 외부적 형태의 행위고, 이빨 닦는 행위가 위법하진 않죠? 적법행위인데, 그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아서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고, 그 중에서 뭐가 돼요?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운전을 한다, TV를 본다, 공부를 한다, 이런 것들도 다 뭐로 들어가요? 사실행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정도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를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